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나를 단순히 어떤 업종의 번역사라고 국한시키지 않았고 나는 번역도 해보고 통역도 해보고 인하우스도 해보고 프리도 해보고 티칭도 해보고 뭐 책도 써보고 뭐 학원도 운영해보고 과외도 해보고 이러면서 수익의 안정화를 계속해서 추구를 했던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내가 만약에 인하우스에 입사를 했다. 그런데 그 인하우스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가서 바로 프리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인하우스를 거쳤다 몇 년의 경력을 쌓으시고 프리를 선언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역시도 인하우스를 발판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한 케이스인데요. 저만의 확실한 분야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인하우스를 조금 골고루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인하우스를 선택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분야가 과연 레드오션인가 블루오션인가였어요.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로 들어갔으면 희소성이 조금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인하우스를 시작했던 거는 방산업체였어요. 특히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무기나 어떤 군사 계급 뭐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만 좀 어렵지 내가 배워두면은 반드시 희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갔던 인하우스는 건설업계였어요. 근데 건설업계도 제가 개인적으로 참 통역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건설과 패션이었어요. 왜냐면은 건설과 패션 업계에는 잘못 들어온 일본어식 영어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건설업계와 패션업계에서 인하우스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하우스가 IT 업계였습니다. 근데 IT 업계의 인하우스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금 희소성이 있었던 방산이나 건설, 패션업계 인하우스를 했던 게 프리랜서로 전향했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됐었습니다. 인하우스를 처음 들어가기 전부터 그 산업을 정말 많이 조사하시고 그 산업이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적성에 맞는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하우스 출근하는 첫날부터 이미 그 인하우스가 끝나는 2년 뒤 시점까지 계획을 다 세우고 들어가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하우스 시작하는 달부터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적금을 붓는다던가 아니면은 2년 사이에 내가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나 공부가 있다면 이거를 언제 공부해서 언제 시험을 칠 것인지 이런 계획까지 다 짜놓고 입사 전에 2개년 플랜을 짜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인하우스 하는 기간 동안 돈도 돈이지만 내가 프리랜서로 나왔을 때 안정적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하우스 첫 번째 하던 곳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미 그 안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하우스 1년 차가 되던 해에 통번역 에이전시를 차렸었어요. 회사 근무 시간에는 물론 그 회사의 업무에 충실하고 퇴근 시간에는 제가 창업한 그 에이전시를 키우기 위해서 혼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혼자 홍보도 해보고 뭐 영업도 하고 주말에는 그래서 제가 그 창업한 에이전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박람회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박람회장에 가면은 그 박람회에 참여한 부스들의 업체 정보가 있는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자를 구해서 정말 무작정 그 업체를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주중은 회사에 충실하고 그리고 주중에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제가 창업한 에이전시의 업무를 보고 주말에는 그 창업한 업체의 영업을 위해서 계속 이제 분주하게 돌아다녔었죠. 제가 첫 번째 인하우스 할 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 회사에서 만나셨던 분들이 제가 창업한 업체의 고객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인하우스 할 때에는 완전히 제가 아싸가 되기를 자처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는 무조건 그냥 외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영어건 뭐 일본어건 저한테 필요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분들께 저 원래 점심 잘 안 먹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1시간 동안 제가 퇴근 후에 해야 되는 업무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세 번째 인하우스에 들어갔을 때쯤에는 이미 창업한 지가
7년 차가 됐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번역을 하지 않더라도 번역사님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이제 회사가 굴러가는 상황이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점심시간에 업무 정리만 해도 되는 수준으로 회사를 좀 안정화를 시켜놨었습니다. 인하우스에서 버는 돈은 사실은 그냥 다 저희 남편에게 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제가 조금씩 모았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하우스로 일을 하면서 퇴근 후에 하루에 뭐 번역 후 2-3장에서 하루에 나의 부가 수입을 뭐 5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 라는 목표를 세우시면은 5만 원 곱하기 주말 쉰다고 치면은 20일만 일한다고 해도 1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1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계약 기간인 2년 동안 쌓인다고 생각하면은 한 달은 12달, 12달 곱하기 2 하면은 얼마죠? 그쵸? 2,400만 원의 부가 수익이 생기게 되겠죠? 갖고 싶은 구두를 사시던 떡볶이를 사 먹으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돈을 여러분들이 프리랜서가 되었던 아니면 사업이 되었건 무언가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시드머니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렇게 따로 빼놓은 돈을 가지고 제 사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대학원의 졸업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인하우스를 하고 나오면 프리랜서를 와 여기 기업에서 인하우스를 했구나 그래서 바로 우리랑 같이 일해요 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근무한 그 인하우스의 근무지 경력은 정말 이력서의 한 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업계에 대해서 잘 알겠네 참고 정도로만 사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하우스를 나오시고 프리랜서로 딱 전향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안 들어와서 정말 좌절, 멘붕에 빠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인하우스에 있을 때 이미 프리랜서로 나왔을 때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인하우스를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통번역이 너무 좋아서 오랜 시간 통번역 공부에 매달리고 통번역 업종에서 근무를 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까지의 정말 긴 시간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는 당신은 얼마나 멀길래 이런 영상을 찍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하우스 때 받던 월급의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는 수익으로 지금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안정화가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참으면서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타격 없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하우스를 나오시건 아니면 프리랜서로 바로 전향하시건 대부분은 겪게 되는 그 일자리의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제 오늘 영상 보시고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도 통번역 관련해서 유용한 영상을 또 가지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